현재 우리의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이라는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들이 충격받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나라는 이미 패닉에 빠진 상태인데요.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위협적이라고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버전업된 새로운 기체가 발표되면서 그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하우로 인한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21은 블록 1이 생산된과 동시에 2029년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공대지 무기운용 테스트를 완료하고 곧바로 KF-21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차기도 아닌 차차기 버전인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UCAV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블록 1, 2 계획과 KF-21 블록 3 개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러시아의 수호이 57 수준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와 상당히 유사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공용 기술은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UCA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 F-35의 다스-2와 유사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E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이에 앞서 KF-21 보라매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와 F-35A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도입됨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됐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공개한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전투기의 영을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벳이고,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F-35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보라매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 1이 개발됩니다.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 2가 개발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사청각 하이는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이상으로 진화하는 보라매 블록 3 장기 개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미사일 등 무장 및 주요 탐지 장치를 전투기 동체 내부에 숨기고 표면을 특수 처리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크게 낮춰야 합니다. 개발진에 따르면 5세대기는 스텔스 기능, 내부 무장창,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내장을 주요 요소로 하는데 난이도는 높지만 기반 기술은 모두 확보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 블록 3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전투기 도료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확인해줬는데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을 7월부터 장기 소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사업은 2010년대에 시작될 당시부터 극비로 관련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ADD에서 돌연 이런 사실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현재 한국은 강력한 수준의 스텔스 무인정찰기가 개발되었고 그 완성이 목전 앞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는 이미 2015년부터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비 70%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본격적으로 스텔스 무인정찰기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해도 실패하지 않을 기술력과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 사업은 먼저 미국의 RQ-170 센티널과 비슷한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개발한 이후 이어서 무인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이 보라매를 개발하기 이전에 스텔스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을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텔스 무인전투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내장형 웨폰베이 기술, 스텔스 형상 및 램 기술, 매립형 EOTS 기술, 통신 안테나 기술 모두가 KF-21 블록3에 그대로 도입될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정찰기 및 전투기 사업의 가장 큰 기술적 리스크는 터보팬 엔진이었습니다. 한국은 필요시에 미국이나 유럽 등을 통해 터보팬 엔진을 직접 도입할 수도 있지만 해외 도입 시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처, 수량 모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기밀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활용해 5,500파운드급 이상의 출력을 갖는 국산형 터보팬 엔진을 직접 개발했는데요. 당시 일각에서는 성능도 떨어져 국산 훈련기에도 장착하지 못하는 엔진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겨우 소수의 무인전투기를 위해 엄청난 개발비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굳이 국산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보도를 통해 한국이 개발하는 무인기용 국산 터보팬 엔진의 당위성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2030년 이후의 미래전장에서는 유인전투기보다 무인전투기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모든 항공선진국에서 다양한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엄청난 개발비와 리스크 때문에 잠시라도 주저했다면 우리 한국은 그 기간만큼 타국에 뒤처졌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개발 진행 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UCAV를 개발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자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전투기 조종사가 보라매와 무인기 모두를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KF-21 시제기 1호기 조립 과정을 공개했을 때 개발진은 콕핏 뒷공간에 꼭 한 사람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추가 연료 저장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숨겨두었던 비밀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제 KF-21 블록3와 무인전투기 UCAV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고 공개한 이상 더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KF-21 블록1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자형 KF-21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4세대 전투기까지는 훈련 등을 위해 복자기체 개발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하나같이 단자기만 존재할 뿐 전환 훈련 및 다양한 멀티롤 임무에 적합한 복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임무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굳이 훈련기가 필요 없어진 데다 첨단의 작전 지원 소프트웨어 덕분에 그만큼 조종사의 작전 업무량이 크게 감소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KF-21도 우수한 비행 지원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자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군은 KF-16과 F-15K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자전 정찰 임무, 공대지 작전 임무 수행에 복자기가 훨씬 유리함을 확실하게 인식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6세대 전투기를 복자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미래전의 핵심은 UCAV의 통제와 무인 전투기를 통제해 공동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단자형보다는 복자형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한국공군도 KF-21의 후방자석을 통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활용한 미래 전투 전략을 갖게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보라매를 설계하면서 유명한 3D 설계 프로그램인 카티아와 비슷한 항공기 통합 설계 프로그램 메이드를 자체 개발해 KF-21 설계에 적용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의 12분의 1 축소 모형을 컴팩트 레인지 시설에 집어넣고 RCS를 측정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중에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축소 모형에서 얻어진 RCS가 실제 기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데다 기대치가 커진 상황에서 실제 KF-21의 RCS 수치가 높게 나오면 또 국산 전투기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좋은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1990년 걸프전을 통해 F-117 스텔스 공격기가 큰 활약을 펼치자 1996년 1월에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원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양한 스텔스 기술 중 항공 분야 기술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원 3체계 개발본부이며 이미 1999년에 스텔스 형상 설계 및 재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보다 앞서서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 램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원은 300여 중의 다양한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수많은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셀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분국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 구조의 레이더파 흡수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램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반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램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세계 대역인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역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스텔스 기술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시험기 가오리 X에 탑재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가에서 기밀에 속하는 첨단 기술을 언론에 발표할 때는 이미 그 기술은 확보하고 그보다 더 진한 응용 단계 기술을 확보했을 때나 공개합니다. 즉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의 실전 배치는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 진정한 스텔스기라 할 수 있는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하는 KF-21의 블록3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